트럼프가 움직이자 이란이 갑자기 고분고분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닫아버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세계 유가를 흔들고 미국 항공유에 미사일을 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이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파키스탄 장군이 직접 테헤란으로 날아가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공항까지 나와 그것을 받아오는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에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지상군을 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다 위에 군함을 배치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란의 콧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꺾였습니다. 배 몇 척 세운 것만으로 어떻게 이란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 숨겨진 치밀한 수싸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깊고 복잡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부터 보시죠. 이란이 최근 한 달 동안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50억 달러였습니다. 전쟁 전보다 4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쟁 중인 나라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이 역대급 수입이 사실상 역대급 적자라는 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계산한 이란의 재정 손익 분기점은 배럴당 121달러입니다. 즉, 이 가격을 받아야 국가 살림이 간신히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 이란이 중국에서 받는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남짓입니다. 손익 분기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월세 100만 원 나가는 집을 세입자에게 50만 원만 받으면서 세입자 수가 40% 늘었다고 좋아하는 꼴과 같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라 유조선 보험료와 용선료는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운송하는 이중고 속에서 이란 정부 회계장부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빈상자로 변했습니다. 이란 정부 회계 담당자는 장부를 펼칠 때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계속 이란 기름을 사주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싸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북중 관계에서는 더 지독하게 작동합니다. 너희 말고는 살 곳이 없다 라는 한마디가 지금 이란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결제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란 기름값을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지급하고 심지어 물물 교환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이란이 러시아에서 드론 부품을 사올 때 필요한 건 달러고 중동 시장에서 식량을 사올 때도 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들여올 때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얀마는 국제 결제망에서 반쪽짜리 무기일 뿐입니다. 즉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덕분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 하나 던져준 건데 그 튜브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조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겉은 멀쩡한데 기둥이 반쯤 썩은 집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란 정부도 드디어 이를 깨달았습니다. 중국 바지를 붙잡고 있어도 우리나라 진짜로 거덜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석유 말고 다른 무역은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비석유 무역 규모는 연간 약 940억 달러입니다. 시멘트, 플라스틱, 피스타치오 같은 농산물부터 카페까지 필사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에 기어나오는 이유는 물류망이 사방에서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배에 실어보낼 길이 막히면 그건 단순히 쓰레기 재고일 뿐이죠. 지금 이란에서는 출항을 기다리던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안에 든 피스타치오나 사프란 같은 농산물은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느끼는 공포는 오늘 당장 굶는다가 아니라 내일이면 팔 길이 완전히 막힌다는 훨씬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90%는 바다 무역으로 굴러간다. 우리는 단 불과 36시간 만에 그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36시간입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8천만 명이 사는 한 나라의 경제 숨통을 조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철저히 묶여있는 나라는 겁쟁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봉쇄했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안으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연안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군함 긁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대체 어디를 잡았을까요?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배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오만만과 아라비아 해역 입구를 잡았습니다. 지도를 펴면 이란과 오만 사이 좁은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이고 그 해협을 빠져나오면 넓고 탁 트인 바다가 나타나는데 이 바다가 바로 5만 평방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이란 항구에서 출발한 배는 100%의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좁고 위험한 해안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훨씬 넓고 안전한 바깥바다에서 나가는 배만 한 척씩 골라 세우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역공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한강 다리를 전부 폭파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두 곳만 꽉 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놔도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더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미 해군이 이란 유조선을 포격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 해군은 유조선을 발견하면 아주 조용히 무전을 보냅니다. 항로를 돌려서 떠난 항구로 그대로 돌아가라. 딱 한마디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미사일 구축함과 특수부대가 천천히 접근합니다. 실제로 봉쇄 시작 이틀 만에 이란 항구에서 나오려던 유조선 10척 이상이 그대로 배를 돌렸습니다. 총 한 발도 안 쐈습니다. 심지어 차바항으로 향하던 유조선 2척도 미 구축함의 무전 한마디에 회항했습니다. 차바항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못 쓸 때 대비해 만든 비상 출구 같은 항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상 출구까지 틀어막힌 상황입니다. 회항 작전이 왜 이렇게 악랄하냐면 배를 납포해버리면 국제 분쟁이 터지고 격침시키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항만 시켜버리면 기름 가득 실은 배가 어디 팔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연료만 낭비하며 떠돌게 됩니다. 선주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악몽은 없습니다. 보험료는 치솟고 화물주는 손해배상을 걸고 한번 회항당한 배는 낙인이 찍혀 다음 계약도 못 따냅니다. 결국 세계 어느 선박회사도 입에 실어줄래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이제 원유 자체를 건드리면 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고기 장수가 있는데 옆에서 경찰이 사려는 사람마다 이거 사면 털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셈입니다. 장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결국 아무도 고기를 사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란 원유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GPS 장치 끄고 유령선처럼 몰래 다니면 되지 않나? 정답입니다. 이란 선단은 실제로 지금 스푸핑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 유조선은 무려 열하루 동안 위치 신호를 조작하며 몰래 빠져나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군 감시망을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드론 정찰, 위성, AI 영상 분석,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까지 총동원됩니다. GPS를 꺼도 레이더와 위성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요즘 미군 위성은 배 한 척의 그림자 모양과 물결 패턴만 보고도 이 배가 유조선인지 만재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중해 한복판에서 깃발 받고 달고 튀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가도 미군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인도양에서 붙잡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옛날 육상 봉쇄는 한 번 뚫리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한 번 찍히면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당하는 디지털 올가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외교 카드까지 치밀하게 깔아놨습니다. 바로 이슬라마바드 협상입니다.
장소 선정부터 정치적 감각이 번뜩이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고른 것 자체가 계산된 선택이었고 진짜 핵심은 중재자로 앉힌 인물입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하신 무니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지켜세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무니르는 과거 파키스탄 군사정보국장을 지낸 군인으로 그 시절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와 오랜 친분을 쌓아둔 인물입니다. 미국에게도 친구, 이란에게도 친구. 이런 중재자는 사실상 지구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중재자로 세웠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20일시간에 걸친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부통령 제이디스가 직접 날아갔고 이란 측에서는 국회의장 칼리바프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한방에 마주 앉은 역사적인 자리였죠. 무려 46년 만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핵농축 문제에서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지난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주권 포기는 절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4월 13일 트럼프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 해상 공세를 즉시 발동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5일 무니르가 다시 테헤란으로 날아갑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죠. 휴전 마감일은 4월 22일. 이란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유럽을 종이 호랑이라고 비웃어 왔습니다.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짜 호랑이 트럼프가 발톱을 드러내자 이란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이란 경제 지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버티던 이란 리아라가 한 달 만에 15% 폭락했고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은 환전상 앞에 줄을 서서 리아를 달러 몇 장으로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정부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그 수입이 사실상 제로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 월급, 군인 급여, 식량 보조금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정권 자체의 흔들림입니다. 권력자 입장에서 미국 폭격보다 더 무서운 건 성난 자국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보여주는 유연함은 결코 인간적인 선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생존 본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사건은 국제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평화는 감동적인 연설이나 도덕적 호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지갑을 쥐고 퇴로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옵니다. 불편하지만 이것이 바로 강대국 사이의 게임입니다. 이번 봉쇄는 단순한 바다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돈줄과 자존심을 동시에 묶어버린 체스판 위의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죠. 배 한 척 격침하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지 회항하세요라는 무전 한마디만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란 앞에는 두 갈래 길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중국 바지를 붙잡고 연명하며 리아라가 휴지 조각되는 걸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4월 22일 휴전 만료 전에 적당한 가격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확실한 건 이번 주말 이슬라마바드에 다시 앉게 되리란 대표단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거친 중동의 형님 같은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 꼭 챙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미사일 숫자와 병사 수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물류와 금융으로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포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와 항로가 훨씬 더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유조선 수십 척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중동판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결국 우리 주유소 가격표
우리 식탁 물가, 우리 월급 명세서입니다.